서울의 눅눅한 반지하방.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김서연은 쌕쌕거리는 딸 대은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계부 대신 병원비 청구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5살 배기 딸의 희귀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JK그룹의 유일한 손녀였다. 하지만 10년 전 가난한 화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그녀는 할아버지인 김 회장에게서 의절당했다. 그녀는 사랑을 택했고 그 대가로 가족과 부를 모두 잃었다. 3년 전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세상에는 아픈 딸과 지독한 가난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아픈 딸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자신의 끼니는 거르더라도 딸의 약과 영양식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딸 다은이의 작은 미소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낡은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어릴 적 예쁜 한복을 입고 늙은 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찍은 사진. 하지만 사진 속 다른 가족들의 얼굴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과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정중하고 무게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JK그룹 김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녀가 애써 지워버렸던 과거로부터 온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돋아났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아가씨를 찾으십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10년 전 가난한 화가와 결혼하겠다는 그녀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는 더 이상 내 손녀가 아니다 라며 모질게 소리치던 그 할아버지가 저는 그분과 인연 끊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 이름과 별이의 이름을 함께 부르십니다. 별이 사진 속에서 그녀가 끌어안고 있던 늙은 개의 이름, 그녀의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유일한 친구 할아버지는 그 개를 유독 아꼈다. 서연은 흔들렸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지만 별이와의 추억만큼은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픈 딸 대은이와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청구서를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움과 원망은 깊었지만 그녀는 이대로 할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10년 만에 귀가였다. 그녀가 도망쳤던 그리고 그녀를 버렸던 그 화려한 감옥으로의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얼굴 위로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다시 집으로 부른 것이 단순히 죽어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늙은 개의 마지막 충성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10년 만에 돌아온 본가는 김서연의 기억보다 훨씬 더 크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를 어색하게 울리게 했고
집안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들은 그녀를 이방인처럼 밀어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제 JK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외삼촌 김태진이었다. 그는 서연과 그녀의 아픈 딸 대운이를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이라도 한몫 챙길 수 있을까 싶어서 왔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들어서 왔을 뿐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할아버지의 침실로 향했다. 한때 호랑이처럼 호령하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은 이제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겨우 희미한 숨만 내쉬는 앙상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 끝에 아주 희미하게 남은 연민. 그녀가 할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방 한쪽 구석, 푹신한 쿠션 위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던 늙은 개 한 마리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별이었다. 15살이 넘은 늙은 개. 서연의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유일한 친구. 녀석은 이제 털은 하얗게 새고 눈은 백내장으로 흐릿했으며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런데 그 늙은 개의 눈이 서연을 알아본 것이다. 녀석은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떨리는 네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호사와 외삼촌 김태진을 포함한 방 안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녀석의 흐릿한 눈은 오직 1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작은 주인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별이는 비틀거리며 아주 천천히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녀석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명을 짜내는 것과 같은 힘겨운 여정처럼 보였다. 마침내 녀석은 서연의 발치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10년의 그리움과 반가움과 그리고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아주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서 툭 하고 작고 낡은 무언가가 떨어져 서연의 신발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붉은 녹이 슬어있는 아주 작고 낡은 열쇠 하나였다.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다는 듯 별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쓰러졌다. 그리고 아주 길고 편안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녀석의 충직했던 심장이 마침내 멎은 것이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이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에 말을 잃었다. 침묵을 깬 것은 외삼촌 김태진의 비웃음이었다. 별꼴이야. 늙은 개가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준다는 선물이 고작 이따위 쓰레기 조각이었군. 그는 발로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툭 차버리려 했다. 만지지 마세요.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재빨리 몸을 숙여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아직 별이의 천이 남아있는 듯한 열쇠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잠든 별이를 내려다보았다가 손 안에 열쇠를 보았다가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한 생명체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가며 전달한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화해도, 용서도, 유산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낡은 열쇠의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기다리다 눈을 감은 늙은 친구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녀의 손 안에서 작고 낡은 열쇠가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쥐고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별이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거대한 저택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산을 둘러싼 김태진의 탐욕과 낡은 열쇠의 비밀을 풀려는 김서연의 조용한 추적. 서연은 손안에 열쇠를 들고 집안의 모든 낡은 가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보석함,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 다락방의 낡은 괴짜까지. 하지만 열쇠는 그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녀의 그런 행동은 외삼촌 김태진의 눈에 띄었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던 서연을 복대서 마주치자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도발했다.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열쇠를 들고 다니는 거냐? 헛된 희망은 버려. 아버지는 너한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다. 넌 이 집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그의 잔인한 말에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눈빛이 오히려 김태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김태진이 사라진 후 한 명의 노인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이 집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박 집사였다. 그는 서연이 어릴 적 그녀를 남몰래 아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가씨, 도련님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박 집사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열쇠, 절대로 하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열쇠는 별이가 평생 회장님의 서재 책상 및 자신만의 공간에 숨겨두고 지키던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오직 별이에게만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박 집사는 서연에게 그녀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가씨가 아는 회장님의 모습은 회장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시기 전에 회장님께도 아주 소중했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분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열쇠를 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열쇠는 아마 눈에 보이는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회장님의 굳게 닫힌 기억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서연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다. 회장님의 서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 벽난로 위에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직접 그리셨다는 그림이지요. 박 집사의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할아버지의 첫사랑, 그리고 서재의 낡은 그림, 모든 단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어릴 적 단 한 번도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금단의 공간. 그곳은 이 거대한 저택의 심장이자 할아버지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서재 안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웠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벽난로 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낡은 유화 한 점. 그림은 무명의 여인이 들판에 서서 슬픈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림의 구석에는 연리안이라는 작은 서명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박 집사의 말을 떠올리며 그림 뒤편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림 액자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열쇠의 구멍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별이가 남긴 낡은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었다. 갈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정적에 잠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림 뒤의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어둡고 깊은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는 생각보다 깊었다.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추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나 보석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두 가지 물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낡은 열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교하고 묵직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금고 열쇠였다. 열쇠 머리에는 스위스 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갈색 가죽 표지로 된 묵직한 책 한 권이었다. 표지에는 김건우라는 할아버지의 이름 석자만이 간결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비밀 자서전처럼 보였다. 서연은 먼저 가죽책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다. 힘있고 정갈한 할아버지의 필체가 그녀를 맞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가 김 회장이 아닌 김건우라는 한 남자의 진짜 인생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할아버지의 삶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책은 할아버지의 가난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자, 그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박연화. 그녀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화학도였다. 두 사람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다. 연화는 천재였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주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신소재 폴리머를 개발해냈다. 두 사람은 그 기술로 특허를 냈고 이 기술이야말로 두 사람을 가난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연화는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연화의 죽음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JK그룹을 설립했다. 그는 독하고 무자비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렸다. JK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 그 모든 부를 연화의 이름을 딴 거대한 자선재단을 만드는 데 쓰는 것. 과학으로 세상을 돕고 싶어 했던 연화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그녀에게 바치는 속죄이자 사랑의 방식이었다. 책장을 넘길수록 서연은 자신의 외삼촌 김태진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아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만약 태진이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과 연화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다. 나의 유일한 손녀 서연이, 그 아이에게서 나는 연화의 모습을 보았다. 돈보다 사랑을 택하는 열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총명함. 나는 그 아이가 연화의 꿈을 이어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아들 태진이가 있는 한 서연이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아이를 사지 CD로 내모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나는 내 손으로 아이를 집안에서 내쫓았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내뱉었다. 태진이가 결코 서연이를 경계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아무 힘도 없는 외부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만이 내 아들로부터 내 손녀와 연화의 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별이에게 첫 번째 열쇠를 맡겼다.
녀석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존재니까 내가 떠날 때가 되면 녀석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서연이에게 그 열쇠를 건네줄 것이다. 서연아,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나의 모든 모진 행동은 사실은 너를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사랑이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서연에게 남기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지시가 적혀 있었다. 스위스 은행 금고 열쇠는 연화의 원본 특허 서류와 재단 설립을 위한 회사의 모든 주식이 담긴 금고의 열쇠라는 것.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서재의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10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초했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감사와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별이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소의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그리고 이 가족의 진짜 운명을 여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열쇠였다. 서재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서연은 밤새 읽어내린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10년간의 오해와 원망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스위스 은행의 금고 열쇠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상속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한 여자의 위대한 꿈이 담긴 무거운 사명이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빨리 이곳을 떠나 변호사를 만나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행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가 서재를 나서려던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외삼촌 김태진이었다. 그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퀭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는 서재 안에 서 있는 서연과 그리고 그녀의 등 뒤 열려있는 비밀 금고를 보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네가 감히 아버지 서재에 저 금고를 네가 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금고 열쇠를 발견하고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 열쇠 내놔. 그 안에 든 건 모두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그는 서연의 손에서 열쇠를 뺏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연약한 몸으로는 건장한 외삼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연화, 그리고 죽은 별이가 그녀에게 맡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이거 놔요. 외삼촌, 이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며 서재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가구들이 쓰러졌다. 김태진이 서연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서재 문 앞에 박 집사가 서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비록 늙고 힘없는 하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추상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겐가? 이 늙은이가 비켜. 안 됩니다. 도련님, 더 이상 회장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박 집사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박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의 뒤를 따라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들은 JK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다. 가장 앞장선 수석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태진 사장님, 회장님의 유언장에 명시된 특별 조항에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말에 김태진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특별조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서재의 비밀 금고가 열리는 순간 그 즉시 비상 알람이 법무팀에 통보되며 변호인단은 즉시 본가로가 회장님의 진짜 유언을 집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아들의 탐욕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설치해둔 완벽한 장치였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체크메이트. 수석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 한 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망연자실한 김태진과 결연한 표정의 서연 앞에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JK그룹의 모든 부의 원천이 고 박연화 여사의 특허 기술에서 비롯되었음을 명시했다. 둘째, 아들 김태진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 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며 그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셋째, JK그룹의 모든 의결권과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손녀 김서연을 지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된 모든 재산은 오직 박연화 여사의 이름을 딴 연화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서연과 그녀의 딸 다은이의 생활과 치료를 위한 개인 신탁기금 역시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김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허탈한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변호사들과 함께 온 경찰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서재에는 서연과 박 집사 그리고 변호사들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안의 스위스 은행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이겼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고 딸의 미래를 지켜냈으며 그리고 그녀 자신도 지켜냈다. 그녀는 벽난로 위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연화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어깨 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여인의 꿈이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재단이 된 연화재단의 이사장실. 김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고 주눅든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억 대의 자산을 움직여 세상의 아픈 아이들을 돕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따뜻한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단순히 막대한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위대한 꿈이었다. 서연은 그 유산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연화재단의 최우선 지원 사업은 희귀병을 앓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그녀의 딸 대운이었다. 대운이는 재단의 지원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외삼촌 김태진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JK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연화재단으로 귀속되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은 이제 탐욕의 도구가 아닌 선행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다은이의 손을 잡고 가족 묘역을 찾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바로 옆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비석 앞에도 예쁜 꽃 한 송이를 놓아주었다. 그곳은 그녀의 영원한 친구 별이가 잠든 곳이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와 연화 할머니의 꿈. 제가 이렇게 이뤄가고 있어요. 이제 저 할아버지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그 차갑고 모진 계획이 사실은 저와 우리 다윤이를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부디 그곳에서는 연화 할머니와 함께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녀는 별이의 작은 묘비를 향해 속삭였다. 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우린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네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어. 할아버지 곁에서 심심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마치 할아버지와 별이가 하늘에서 그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다. 이 엄마, 가자. 태훈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묘역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리고 별이의 마지막 충성을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지켜낸 것이다. 그녀는 이제 한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사랑과 나눔의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어낸 자랑스러운 상속자였다. 그녀와 딸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할 터였다.